안녕하세요, 문학축주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프레드 울만의 동급생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프레드 울만은 1901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법학을 전공하기도 했던 그는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처음에는 프랑스 파리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화가 생활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1936년에는 스페인으로 가기도 했지만 마침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영국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198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레드 울만의 동급생은 1971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작가의 고향인 슈투트가르트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요. 주인공인 한스와 콘라딘이라는 두 소년의 우정을 그리고 있죠. 이 소설은 출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77년에 재출간되고 나서야 진가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유명한 극작가 해롤드 핀터의 각색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었죠. 짧지만 몰입감 있는 전개로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를 선사하고요. 마지막에 반전이 주는 짜릿함 또한 상당한 소설입니다. 스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먼저 책을 읽으시고 영상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한스 슈바르트라는 남자입니다. 유대계 독일인으로 의사인 아버지를 두고 있죠. 콘라딘 폰 호헨페스라는 아이가 한스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독일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1932년 독일의 서남부에 있는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한스 슈바르츠는 유대계 독일인으로 의사인 아버지를 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10대 소년입니다. 그는 카를 알렉산더 김나지움이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콘라딘 폰 호헨페스라는 아이가 전학을 오죠. 콘라딘은 한스의 옆자리로 배정이 되었고 한스는 새로운 짝꿍에게서 마치 다른 세계에서 건너온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에서 이름에 폰이 들어가는 경우 귀족 집안을 뜻했고 게다가 폰 호헨페스 가문은 한스도 알고 있을 만큼 유서 깊은 명문가였기 때문이었죠. 콘라딘도 자신의 귀족 혈통을 증명이라도 하듯 행동 하나, 말 하나도 기품이 있었고 한스는 그런 콘라딘에게 끌려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한스 외에도 한둘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위험 때문에 콘라딘에게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죠. 한스는 콘라딘의 관심을 끌고 싶어 수집하고 있던 고대의 동전들을 학교로 가져오고 콘라딘이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3일 후 하굣길에 한스는 벼르고 벼르다 콘라딘에게 말을 붙이고 두 아이는 그날 함께 하교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친해진 한스와 콘라딘은 단짝 친구가 되었고 그 이후 그들은 종교뿐 아니라 철학과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생각을 교류하며 지내죠. 그러다 어느 날 한스는 충동적으로 하굣길에 콘라딘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이것저것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때 한스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서는 귀족인 콘라딘에게 마치 상관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하고 그 모습을 본 한스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사실 한스의 아버지는 유대계였지만 당시 유행하던 시온주의를 배척할 정도로 뼛속까지 독일인이었죠. 어쨌든 그 일 이후로도 콘라딘은 자주 한스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정작 콘라딘은 한스를 집에 초대하지 않아 의아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콘라딘이 자신의 대저택에 한스를 초대하고 한스는 집을 구경하며 다시 한번 콘라딘의 귀족 신분을 절감하죠. 얼마 후에 한스는 가족들과 함께 음악 공연에 갔다가 콘라딘 가족들과 마주치지만 그가 자신을 아는 체 하지 않아 서운함을 느낍니다. 콘라딘은 이를 따져묻는 한스에게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유대인들을 혐오해서 그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계속 친구라고 말하죠. 여름방학이 끝나고 한스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독일 전역은 나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슈투트가르트와 카를 알렉산더 김나지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치 당국은 역사 교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아리안 인종의 우수성을 교육하고 한스와 친했던 아이들조차 서서히 한스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게다가 단짝이었던 콘라딘도 한스를 멀리하게 되면서 그는 학교에서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해 12월에 한스의 부모는 결단을 내려 한스를 미국의 친척집으로 보내는데 그러면서도 그의 아버지는 독일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고 신뢰를 보이죠. 그가 떠나기 전
학교 친구들로부터 조롱 섞인 편지를 받고 콘라딘으로부터도 편지를 받는데 콘라딘은 히틀러와 나치를 신뢰한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와 30년이 지났고 가정을 꾸려 정착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나치 시절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한스는 나치와 독일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 전쟁으로 인해 슈투트가르트가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에 내심 즐거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후 카를 알렉산더 김나지움에서 죽음을 당한 동기들의 추모비 건립을 한다며 한스에게 기부금을 요청해오죠. 그는 어이없어 하면서 전쟁 중 죽음을 맞은 동창들의 명단과 사망 사유를 훑어보면서 그들은 죽어도 싸다는 생각마저 합니다. 그러다가 콘라딘의 이름을 보고 크게 놀랐는데 거기에는 콘라딘이 히틀러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스와 콘라딘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스와 콘라딘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친구긴 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몇 있었는데 하나는 신분이고 또 하나는 민족입니다. 한스는 콘라딘이 처음 전학을 왔을 때 폰 호헨펠스라는 귀족 집안의 무게감 때문에 그에게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다가서기 어려워했죠. 그래도 결국 두 사람은 친밀한 친구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는 서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스의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콘라딘에게 한스의 아버지는 아들 친구라기보다는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백작으로 대했고 한스는 이를 부끄러워했죠. 또한 한스가 콘라딘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예상보다도 더 의리의리한 대저택과 친구를 대하는 집안 사람들의 경외심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신분 차이는 물론 걸리는 점은 되었을지 몰라도 우정 자체를 흔들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가 되진 않았죠. 그러나 두 번째 차이점, 민족의 차이는 결국엔 한스와 콘라딘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맙니다. 한스는 한 음악회에서 자신을 모른 척한 콘라딘에게 따지듯이 이유를 물었고 콘라딘은 어머니가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처럼 답변하죠. 아무리 짙게 들이운 두 사람의 우정은 결국 나치가 정권을 잡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파국을 맞고 맙니다. 한스는 콘라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신뢰가 무색하게도 그는 한스를 멀리하죠. 마음속으로 여전히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내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때에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내가 학교를 나섰을 때 길은 겨울날의 백사장처럼 싸늘하고 텅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족의 차이 앞에서는 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록 아이들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936년 당시 독일은 신분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순수 게르만 혈통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었죠. 사회 분위기에 따라 한스와 콘라딘도 신분보다는 민족의 차이로 인해 갈라서게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콘라딘의 죽음이 안타까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이 소설이 유명한 것은 마지막에 반전 때문인데 한스가 30년 후에야 알게 된 콘라딘의 최후가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한스에게 히틀러와 나치당에 동조한다는 편지를 써보내 큰 상처를 주었던 콘라딘이 히틀러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는 것이죠. 폰 호헨펠스 콘라딘,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 처형. 콘라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미루다가 마지막에서 찾아본 한스는 분명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망 명부에 나온 짤막한 한 문장만으로는 콘라딘이 실제로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암살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히틀러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의분을 느꼈기 때문인지 아니면 권력 투쟁의 한 형태였던 것인지도 확실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반드시 콘라딘의 참회와 사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스의 입장에서도 콘라딘의 사망 사유가 충격적이긴 했겠지만 옛 친구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만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는 분명 한스를 의도적으로 멀리했고 미국으로 떠나는 그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자신이 히틀러와 나치에 동조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콘라딘과 한스는 영원히 연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한스로서는 그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이유도 근거도 사실 없죠. 그런데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콘라딘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이를 청산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죽음으로 인해 그 기회를 영영 박탈당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결국 콘라디는 자신에 대한 한스의 평가를 끝내 바꾸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두 친구의 입장에서 모두 비극적인 최후가 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스는 과연 실패자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참혹한 미래가 덮치기 직전에 한스의 부모는 현명하게도 그를 미국으로 빼돌려 죽음을 면하게 했죠. 한스는 미국에 건너간 후에 30여 년을 살면서 변호사가 되고 가정을 이뤘을 뿐 아니라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만했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계획했던 대로 훌륭한 책 한 권과 좋은 시 한 편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스는 작가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를 이루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처음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고 돈이 있는 지금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실패자로 본다. 가혹하게까지 느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닐 수 없는데 저는 한스의 삶이 그 스스로 평가하는 것처럼 실패자의 삶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 과제를 수행해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과제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현명한 부모에 의해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간 한스에게 주어진 절박한 과제는 작가로서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었죠. 그것을 위해 그는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왔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는 훌륭한 작품을 쓰는 작가 대신에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그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낸다는 절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죠.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자라고 규정한다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실패자일 겁니다. 한스는 분명히 성공하고 있었고 그의 성공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동급생 죽주비였습니다. 이 소설 정말 짧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접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문학죽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